멘탈 어카운팅. 보너스를 받으면 평소에는 사지도 않던 비싼 물건 한 번씩 구매한 적 있으시죠? 사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같은 만 원을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월급으로 받은 만 원이랑 길에서 주운 만 원,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요. 월급의 만 원은 마트에서 가격표를 2번 확인하고 길에서 주운 만 원은 오 꽁돈이네 하면서 커피 한 잔은 쓱 사서 마십니다. 세뱃돈도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면 절대 못 쓸 금액인데 세뱃돈으로 받으면 며칠 만에 사라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마음속에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두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돈, 꽁돈, 힘들게 번 돈, 쉽게 들어온 돈, 같은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왔냐에 따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옮기면 마음속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돈에는 출처가 없어요. 월급이든 보너스든 세뱃돈이든 다 같은 만 원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인식해도 충동 소비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돈은 왜 가치가 있을까요? 종이 조각일 뿐인데 우리는 왜 거기에 의미를 둘까요? 화폐의 본질. 당신의 지갑 속에 만 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종이 조각 한 장이면 밥 한 끼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모두가 그게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돈이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금화 한 잎은 그 자체로 금이라는 가치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이로 바뀌었어요. 왜? 들고 다니기 편해서요. 그 종이 한 장이 금 얼마치라고 약속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금처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종이 뒤에 금도 없어요. 정부가 이게 돈이다라고 정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느냐? 다른 사람도 그걸 받아주니깐요. 마트 아줌마도 받고 카페 사장님도 받고 세금도 그걸로 내고 나도 받는 겁니다. 돈은 금이나 은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믿는 약속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약속 종이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매년 체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차례상을 위해 시장에 가본 적 있으시죠? 평소에는 사과 한 박스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명절만 되면 5만 원, 7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요. 사과가 더 맛있어진 것도 아니고 크기가 더 커진 것도 아닌데 가격만 올라요. 명절에는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사과는 하루아침에 2배로 늘어나진 않아요. 밭에서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이게 명절 며칠 동안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나라 경제 전체로 확대해 볼게요. 어느 날 정부가 다들 힘드시죠? 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나눠줬어요. 사람들 주머니에는 갑자기 돈이 늘어났어요. 근데 시장에 있는 라면, 옷, 자동차, 집은 그대로입니다. 공장이 하룻밤 사이에 2배를 더 만들 순 없거든요. 이때 일이 생깁니다. 명절 차례상에서 봤던 그 일이 나라 전체에서 1년 내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격이 조금씩 천천히 오르게 되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이 늘었다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모두의 통장에서 조용히 빼가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럼 돈은 정부만 찍어낼까요? 사실 돈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신용창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만들어내는 곳은 정부만이 아니에요. 은행도 돈을 만들어냅니다. 네? 은행이요? 그건 사람들이 맡긴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작동 방법이 아니에요. 당신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이라고 찍혀있죠. 이건 당신의 돈입니다. 근데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90만 원을 빌려줘요.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당신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 원이 찍혀있어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 통장에도 90만 원이 새로 생겨요. 원래 100만 원이었던 돈이 갑자기 190만 원이 됐어요. 90만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돈이 새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돈 총량은 정부가 찍은 지폐보다 훨씬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의 90% 이상이 은행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지갑 속 현금은 진짜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돈 대부분은 통장 안에 찍힌 숫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돈이 자꾸 늘어나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세.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전세를 설명하면 다들 신기하다 합니다. 집주인한테 몇 억을 맡겨놓는다고? 생각해보면 독특한 문화입니다. 보증금 몇 억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2년을 살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왜 한국에만 전세 문화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우리나라는 고금리 시대를 오래 거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국 금리는 10%에서 15%였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큰 돈을 받아두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매년 큰 이자가 나왔어요. 물론 세입자도 좋았죠. 매달 월세를 안 내고 2년 뒤에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니까요. 집주인은 이자 수익,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 양쪽 다 합리적인 거래였던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금리는 3에서 4%대로 낮아졌어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옛날만큼 이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활용 방식이 생겨났어요. 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A 집의 전세금으로 B 집을 사고 또 B의 전세금으로 C라는 다른 집을 사고, 이런 투자는 집값이 꾸준히 오를 때는 작동을 잘합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세는 시대에 따라 작동 방식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거래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실 세율도 우리와 다르게 적용받아요. 세금. 부자가 세율이 더 낮다고?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근데 이건 부자가 탈세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법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으로 받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소득,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료, 매도 차익 같은 거죠. 같은 1억을 벌어도 이 둘은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누진세가 적용돼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연봉이 1억 5천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38%, 10억 이상이면 4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자산소득은 달라요. 예를 들어 주식 매도 차익이나 배당은 대부분 22% 정도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얼마를 벌었던 세율이 고정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급쟁이가 1억을 벌면 세율이 24% 정도 적용되고, 자산가가 주식으로 1억을 벌면 22%만 내게 됩니다. 같은 1억인데 버는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겁니다. 10억, 100억 단위로 가면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월급으로 100억을 번 사람은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지만 자산으로 100억을 번 사람은 22%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산 형성을 위해 자산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굴릴까요? 투자. 투자의 기본 들어보셨나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거의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한참 오르고 뉴스에 나오면 그제야 사고, 가격이 한참 떨어지고 무서워지면 그제야 팝니다. 답은 우리의 뇌의 본능에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투자에 어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뇌의 본능은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이유를 묻기 전에 같이 뛰어야 살았어요. 멈춰서서 따지던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본능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지하철 출구에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가면 일단 따라가고, 누군가가 위를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올려다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다들 팔면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뇌의 본능을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본능을 의식적으로 거스를 줄 안다는 거죠. 남들이 몰려갈 때 잠깐 멈추고 남들이 빠져나갈 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 차이. 이렇게 본능과 싸우면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차이로 부자가 됩니다. 자산.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제자리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운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매달 월급 350만 원을 법니다. B는 자산이 1억이 있습니다. 매년 5%씩 불어난다고 가정해볼게요. A의 수입은 4,200만 원, B의 1년 자산 소득은 500만 원입니다. B가 훨씬 적게 버는데? 처음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는 월급을 다 쓰고 나면 끝입니다. 다음 달도 0에서 시작하죠. 근데 B는 그 500만 원을 다시 자산에 넣어요. 이제 B의 자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해엔 거기에서 5%가 불어나고, 그 다음 해엔 거기에서 또 5%가 불어납니다. 자산이 자산을 부르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B의 자산은 약 1억 6천만 원이 돼요. 20년이 지나면 2억 6천만 원, 30년이 지나면 4억 3천만 원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B가 처음부터 1억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작게 시작했어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조금씩 자산 게임에 발을 들였던 겁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노동만으로 사는 게임에서 자산도 함께 굴리는 게임은
힘으로 한 발이라도 옮기는 겁니다. 작은 ETF 한 주, 적금 통장 하나, 연금 계좌 하나, 그게 출발선을 옮겨두는 시작이에요. 오늘 알아본 8가지 이야기가 그 한 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8가지를 알고 보는 세상과 모르고 보는 세상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받아보세요. 오늘도 다양하게 알려드림.